광해군도 역시 쫓겨난 왕입니다. 그런데 광해군을 두고는 정치에 큰 문제도 없었거니와 특히 그 당시 복잡하던 외교 정세에서 누구보다 국제 정세를 정확하게 읽고 중립 외교를 잘 이끌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광해군을 두고 비운의 왕이라는 평가가 따라다닙니다. 광해군은 정말 비운의 왕일까요? 이번에는 광해군의 컴플렉스입니다. 광해군의 가계도도 한번 볼까요? 광해군은 우리가 알다시피 선조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었던 광해군이 세자로 책봉될 수 있었던 것은 임진왜란이라는 위기 때문이었습니다. 전란이 터졌기 때문에 선조는 일본군에게 가장 큰 타겟이 될 테고요. 자칫 선조가 화를 입게 되면 왕위를 이을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급히 세자를 책봉해야 됐었고 그 당시 똑똑하다는 광해군을 많은 신하들이 지지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광해군이 세자로 책봉이 되긴 했지만 광해군의 왕위의 정통성에 위협이 되는 요소들이 꽤 있었습니다. 우선 아버지 선조가 광해군을 총애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광해군은 세자로 책봉이 될 때부터 왕위에 즉위할 때까지 선조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될 테고요. 그리고 두 번째, 광해군은 둘째 아들이죠. 선조의 맏아들이었던 임해군, 광해군의 형의 존재가 왕위의 정통성을 위협하는 또 다른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형이었던 임해군은 성정이 난폭하고 세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 해서 광해군이 세자로 책봉이 됐던 거죠. 그렇다면 선조가 총애했던 아들은 누구일까요? 선조가 총애했던 아들은 신성군이었습니다. 그럼 선조는 왜 신성군을 일찍부터 세자로 책봉하지 않았던 걸까요? 사실은 선조는 세자만큼은 자신과 왕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세자로 책봉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조 자신이 아버지가 왕이 아니었고 아버지 역시도 왕과 왕비 사이에서 태어난 대군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선조에게는 첫 번째 왕비가 의인왕후였어요. 근데 선조와 의인왕후 사이에서는 아들이 태어나질 않았던 거죠. 선조는 자신의 아들만큼은 완벽한 정통성의 왕을 만들어주고 싶었기에 왕비에게서 아들이 태어나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세자 책봉을 계속 미루고 미뤘던 거죠. 임진왜란이 발발하면서 어쩔 수 없이 세자를 책봉해야 됐었고 신하들이 추대하는 광해군을 세자로 임명했던 거죠. 그럼 선조는 신성군을 세자로 책봉하지 않은 까닭은요, 전란이 터졌습니다. 전란 중에 세자의 자리는 굉장히 위험한 자리예요. 그렇다면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한 것은 어쩌면 선조 입장에서는 전란 중에 가장 위험한 자리, 그 세자의 자리에 자신이 총애하지 않는 아들이었기에 광해군을 세자로 인정한 것이 아닌가,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광해군의 세자의 자리를 위협하는 요소가 또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선조의 왕비였던 의인왕후가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후 일찍 죽게 되죠. 그래서 선조는 두 번째 왕비를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 두 번째 왕비가 임목왕후예요. 그리고 그 임목왕후가 선조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영창대군이죠. 선조가 그렇게 기다리던 대군이 태어났습니다. 선조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싹트기 시작할까요? 당시 세자였던 광해군 대신 새로 태어난 영창대군을 세자로 책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광해군은 16년간의 세자 시절 내내 위태롭고 불안한 시간을 보내야 됐습니다. 하지만 결국 선조가 57세에 돌아가실 때 영창대군은 불과 3살이었습니다. 그렇게 광해군은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선조가 얼마나 대군이 태어나길 기다리면서 세자 책봉을 미루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증거가 있습니다. 선조 때 인물 중에 정철이 있습니다. 정철은 우리가 알다시피 관동별곡과 같은 시조를 지은 유명한 사람이죠. 시를 잘 짓는 정철을 선조가 굉장히 총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철이 더 이상 세자 책봉을 하지 않는 것은 조선의 정치에도 바람직하지 않고 선조가 왕권을 강화하는데도 이롭지 않다는 생각에 세자를 책봉하시라고 주청을 올리면서 광해군을 추천하게 됩니다. 그러자 선조가 크게 노하여 자신이 아끼던 신하였지만 정철을 관직에서 내쫓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선조는 대군이 태어나길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임진왜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했던 겁니다. 그리고 세자가 된 광해군은요, 선조의 명을 받고 조정을 둘로 나누어서 선조는 북쪽으로 몽진을 떠날 때 광해군은 남쪽으로 내려가서 민심을 수습하고 백성들을 다독여서 의병을 일으키게 하고 이렇게 세자로서의 능력을, 그의 리더십을 증명해 보였던 거죠. 그러니 아무도 광해군에게 세자의 자질이 없다는 비판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선조가 57세에 죽자 그 뒤를 이어서
광해군이 즉위를 합니다. 광해군이 즉위했던 때가 임진왜란이 끝나고 약 10년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임진왜란 7년 동안의 전쟁 기간에 그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죽고 그리고 인구가 준 거 못지않게 토지가 황폐해졌어요. 나라에서는 전란의 피해를 수습을 해야 됐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이 탄탄해야 되죠. 그런데 백성들은 인구도 줄고 토지도 제대로 복구되지 못했으니 세금을 낼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이 시기 조선이 건국되고 약 20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조선 초기에 만든 제도들이 여러 가지 폐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백성들이 내야 되는 세금 제도, 공납의 폐단이 가장 심각했습니다. 공납이라 그러니까 듣기만 해도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드시죠? 공납의 폐단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 영화 광해에 등장을 합니다. 영화 광해는 많은 사람들이 봤던 영화입니다. 그 영화 속에 광해에게 매일 밤 팥죽을 쑤어 갖다 주는 궁녀가 있었죠. 사월이라는 궁녀였습니다. 광해는 사월에게 너는 어쩌다가 여기까지 흘러왔느냐 하고 사월이의 사연을 묻죠. 그러자 사월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소인의 아비는 산골의 소장농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관아에서 세금으로 전복을 바치라고 한 거죠. 전복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그래서 비싼 이자를 물면서 빚을 내서 세금을 바쳐야 됐던 거죠. 그러다 계속된 세금 부담에 결국 전답도 빼앗기고 세금을 내지 못해 결국 아버지마저 옥살이를 하게 되고 또 그걸로도 빚을 갚지 못해서 어머니와 동생은 변방의 노비로 팔려가고 사월이는 참판댁 몸종으로 갔다가 이렇게 궁궐까지 흘러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백성들을 괴롭히던 것이 공납의 폐단이었습니다. 산골 소장농에게 전복을 세금으로 바치라고 한 거죠. 원래는 그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특산물을 세금으로 내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폐단이 발생하게 되면서 중간에서 세금을 거두는 수령이나 아전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비싼 값으로 물품을 파는 방납인들만 배를 불리는 폐단이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이 세금 제도를 광해군이 개혁을 합니다. 광해군은 각 지역마다 특산물, 현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모두 똑같이 쌀로 내도록 한 겁니다. 쌀은 어느 지역이나 가격이 비슷하잖아요. 그렇게 쌀이나 혹은 포는 면직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쌀이나 포나 돈으로 세금을 내도록 한 거죠. 이렇게 세금 제도를 바꾼 것을 대동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동법으로 세금 제도를 개혁하면서 원래는 그 지역의 특산물을 16세 이상의 남자들 머릿수만큼 내던 것을 그 집이 가지고 있는 토지의 양에 따라서 세금을 차등 있게 내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게 한 거죠. 그럼 누가 반발을 하게 될까요? 양반 지주들이 반발을 하게 됩니다. 영화 광해에는 또 이런 장면도 나옵니다. 신하들이 이 대동법에 거세게 항의를 합니다. 전하, 지주들의 피해가 이루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들 또한 백성이온데 어찌 이리 차별을 두십니까? 그러자 광해가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땅 10마지기 가진 이에게 쌀 10섬을 받고 땅 1마지기 가진 이에게 쌀 1섬을 받겠다는데 이게 어찌 차별이요? 백성들은 세금을 내지 못해서 스스로 노비가 되고 내시가 되는 판에 기껏 지주들은 쌀 1섬 때문에 차별 운운한단 말이요? 하고 크게 화를 내고 야단을 칩니다. 그런데 실제 광해는 그렇진 않았습니다. 영화 속의 광해는 사실 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누구보다 백성의 처지를 잘 알고 있는 가짜 광해였기 때문에 이런 화를 내는 거죠. 실제 역사 속에 광해군은 대동법을 실시하긴 하지만 대동법을 전폭적으로 밀어주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양반들의 반대가 거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점차적으로 차근차근 추진하는 쪽을 택했던 거죠. 이렇게 광해군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쳤습니다. 제도를 바꾼다는 것, 특히 세금 제도를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의보감도 광해군 때 완성이 됩니다. 동의보감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유네스코에서 동의보감을 인정한 까닭. 동의보감은 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학서적이 아니라 병을 예방하기 위한 의학서적입니다. 백성들은 이미 병에 걸리고 나면 의원을 찾아갈 돈도 없고 비싼 약을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동의보감을 통해서 병으로 발전되기 전에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죠. 위가 약한 사람이 있고 기관지가 약한 사람이 있고 뼈가 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구보다 자신이 신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강하고 어떤 부분이 약한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뼈가 약한 사람들은 이런 음식을 먹으면 좋고 또 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약초가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을 동의보감에 그것도 한자와 함께 한글로 적어두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병으로 발전되기 전에
스스로 자기의 몸을 어디가 부족한지, 어디가 아픈지를 알고, 어디가 약한지를 알고 미리미리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예방의학의 성격의 동의보감을 높게 평가해서 유네스코에서 세계 기록유산으로 인정을 해줬던 거죠. 이렇게 백성을 위한 많은 정치가 광해군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뿐만인가요? 그 당시 국제정세는 굉장히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 대치가 점점 심해지고 있었죠. 그 당시 명나라는 동아시아의 패권국이었습니다. 게다가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지원군을 보내주었기에 우리가 명나라를 무시할 수가 없었죠. 명나라는 후금을 상대하기 위해서 조선에게 원병을 보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선 역시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라 명나라의 원군을 파병할 여건이 못 되었죠. 반면에 후금은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으로 거세게 일어나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후금 역시 무시할 수 없었고 조선의 입장에서는 후금을 자극해서는 안 됐던 거죠. 이런 시기 조선의 광해군은 후금과 명나라 사이에서 중립적인 외교 노선을 이끌어 나갑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조선의 사대부들은 명나라를 아버지의 나라로 섬깁니다. 자식된 도리로 아버지의 위기를 모른 채 할 수 없다는 거죠. 많은 신하들의 반발로 어쩔 수 없이 명예 지원군을 파견하게 됩니다. 광해군은 강홍립 장군을 시켜서 원병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강홍립 장군이 명나라의 측에서 싸우다가 후금에게 투항을 했습니다. 조선에서는 강홍립 장군의 처자식을 죽여야 된다고 크게 반발했지만 광해군은 강홍립 장군의 처자식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 말은 강홍립 장군이 후금에게 투항했던 것은 광해군의 밀명을 받았기 때문이죠. 광해군은 남의 나라 전쟁에 조선의 백성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라. 자칫 명나라가 패배할 것 같으면 차라리 후금에게 투항해서 조선 병사들의 목숨을 구하라고 했었던 거죠. 그렇게 이 당시 쉽지 않았던 중립외교를 이끌어가면서 조선의 백성들과 조선의 실리적인 이익을 끝까지 추구했던 이가 광해군이었습니다.